세상에서 가장 평화를 사랑하던 나라가 갑자기 칼을 뽑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독일의 이야기인데 2차 대전 이후 80년간 조용히 살아온 이 나라가 이제는 유럽 최대 규모의 군사 예산을 편성하며 무장을 서두르고 있죠.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걸까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과연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독일의 극적인 군사 정책 대전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국방 관련 지출 규모는 1,050억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미국을 제외하면 나토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국방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이는 여전히 GDP 대비 2.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며 독일 정부는 10년 안에 이 비율을 3.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변화는 정말로 놀라운 일인데 그 이유는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몸소 경험한 독일은 매우 독특한 평화 유지 전략을 개발했거든요. 바로 적국과도 경제적 유대 관계를 맺어서 서로 전쟁을 일으킬 동기를 없애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논리는 서로 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는 관계라면 굳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마치 장사를 같이 하는 동업자끼리는 싸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20세기 말부터 독일은 소련과 러시아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이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러시아와의 관계가 나빠진 이후 독일의 반응이었는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독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러시아로부터 들여오는 가스 물량을 늘렸습니다. 2017년에는 역대 최고 수준의 러시아 가스를 수입했는데 이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독일조차도 경제적 연결고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러시아 가스 직접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제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군사적 자제도 포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평화를 위한 더 나은 전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러시아를 자극하는 위험한 도발일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독일군의 과거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군은 한때 냉혹한 기술적 효율성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현재의 독일군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는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서로 다른 진영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동독은 소련의 위성국가 역할을 했는데 명목상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모스크바의 엄격한 통제를 받았거든요. 소련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었던 반면 서독은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며 정책 결정에서 훨씬 많은 자율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었지만 말이죠. 처음에는 동독과 서독 모두 무장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이런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냉전이 독일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소련은 모스크바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동독에서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몇 년 후 서독에서도 분데스베어라는 군대가 창설되었습니다. 1960년대 들어 군인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냉전 기간 내내 서독군 규모는 약 48만 명 수준을 유지했죠. 이들의 군대는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나토 지휘 체계 하에서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규모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1970년 기준으로 평시에도 4~9만 명의 현역 군인을 보유했고 전시에는 125만 명의 예비군까지 동원할 수 있었거든요. 이는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로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력이었죠. 게다가 서독 영토에는 다른 나라 군대들도 주둔하고 있었어요. 동서독 국경은 여러 방어구역으로 나뉘었고 각 나토 회원국들은 담당 전투지역을 배정받았습니다. 이것을 나토의 전진 배치 전략이라고 불렀는데 이로 인해 동서독 경계선이 냉전의 최전선이 되었죠.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서독이 완전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부터는 더욱 그랬는데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 정책이라는 전략을 통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어요. 그는 대립보다는 대화를 중시했고 무역을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역을 통한 변화라는 슬로건이 새로운 정책 기조가 되었죠. 이런 접근법은 소련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련은 막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발견했고 이를 서유럽에 팔아서 외화를 벌고 싶어 했거든요. 독일에는 기술이 있고 러시아에는 가스가 있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파이프를 위한 가스라고 표현했어요.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독일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건설용 파이프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가스를 받았습니다. 이 거래가 러시아의 서유럽 가스 수출 기반을 만들어준 셈이죠. 빌리 브란트는 이런 거래들이 가능하도록 정치적 환경을 조성한 공로로 197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스 거래용 파이프라인들 때문에 유럽은 러시아 가스에 장기간 의존하게 되었어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벨라루스와 발트해를 통과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건설되었죠.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를 거치는 기존 인프라의 중요성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미국은 물론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수입량은 크림반도 침공 직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에도 거의 최고 수준에 달했어요. 이런 경제적 관계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막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명백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본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중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접근을 했는데 2016년부터 중국은 수십 년간 1위를 지켜온 미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되었거든요. 러시아 가스와는 상황이 다르지만 무역이 평화로 이어진다는 전후 철학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무력 증강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몇 년간 군대를 획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죠. 그들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정말 주목할 만한 수준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독일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1.35%에 불과했는데 단 2년 만에 2.1%로 뛰어올랐어요. 무려 58% 증가한 셈이죠. 그리고 현재 목표는 10년 안에 3.8%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냉전 시기 수준의 국방비 지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독일은 이 모든 돈을 어디에 쓸 계획일까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까다로운 관료주의 때문이죠.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에 독일의 주력 소총이 장시간 사격 시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총열이 뜨거워지면 명중률이 크게 나빠졌는데 군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거든요. 새로운 소총이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또 7년이 더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데 2013년에 헬리콥터 조종사들을 위한 새로운 헬멧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어요. 실제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10년 넘게 걸렸죠. 한 언론에서는 독일군이 관료들에게 패배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돈은 훨씬 많아질 예정입니다. 현재 95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2029년에는 1,58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인력 충원에 사용될 겁니다. 독일은 물론 다른 EU 국가들의 주요 전략적 약점 중 하나가 바로 군대 규모예요. 러시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과거 독일의 48만 명 규모 군대도 이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독일은 2030년대 중반까지 현재 18만 명인 군 병력을 25만 명으로 확대하려고 해요. 따라서 국방비 증액분의 일부는 급여로 사용되겠지만 대부분은 군 현대화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군은 새로운 호위함과 잠수함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공군력 강화에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관심은 전투기, 헬리콥터, 그리고 포세이돈 같은 고가 장비 구매에 집중되고 있죠. 포세이돈은 해군용 항공기로 정찰과 대잠 작전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탄약 비축과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어요. 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계획이고, 단거리용으로는 주로 유럽산 시스템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탱크와 장갑 차량도 추가로 구매하고 물리적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개선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인력 모집을 위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독일은 공공지출에 대한 여러 제약들 중 일부를 철폐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분야에서의 지출과 차입에 관련된 규정들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독일은 러시아와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이미 가장 많은 군사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을 깨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평화로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냉전 시대로 향하는 위험한 첫걸음일까요? 독일의 군사력 증강이 러시아의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군비 경쟁을 부추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한 건 유럽의 안보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죠. 과거 경제적 상호 의존을 통한 평화 유지 전략이 실패했다면 이제는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지켜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독일의 선택이 앞으로 유럽과 세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